미국 남부 조지아의 727번 국도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다. 6월의 끈적한 밤 공기가 아스팔트에서 피어나는 열기와 뒤섞여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어둠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길게는 수십 년은 됨직한 떡갈나무들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 길 한가운데 낡은 포드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 있었다. 차 주인이자 유일한 탑승객인 마커스 쏘는 보닛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다가 이내 미련 없이 손을 털었다. 그는 군용 배낭을 어깨에 메고 차 문을 잠갔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당황이나 초조함도 없었다. 오랜 군 생활과 FBI 요원으로서의 경험이 그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남자로 만들어 놓았다. 그의 목적지는 여기서 몇 마일 떨어진 작은 도시 오크헤이븐이었다. 그는 오크헤이븐의 새로운 경찰서장으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공식적인 부임일은 며칠 뒤였다. 그는 일부러 낡은 차를 렌트하고 허름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이곳을 먼저 찾았다. 자신이 앞으로 이끌어야 할. 그러나 부패와 인종 갈등으로 악명 높은 이 도시의 민낯을 먼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관찰자가 되기 위해 그는 기꺼이 유령이 되기로 했다. 그는 갓길을 따라 묵묵히 걷기 시작했다. 그의 키는 190cm에 가까웠고 다부진 체격은 옷으로도 감춰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훈련받은 맹수처럼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서 한 줄기 빛이 다가왔다. 경찰차였다. 차는 그의 옆에 멈춰 섰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고 불쾌하다는 듯 찡그린 얼굴의 백인 경관이 그를 훑어보았다. 25년은 좋게 경찰 생활을 했을 법한 희끗희끗한 머리와 단단한 턱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이름표에는 데일 루커라고 적혀 있었다. 이봐, 거기 늦은 시간에 어딜 그렇게 어슬렁거리지. 루커 경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운전석에는 앳돼 보이는 젊은 경관. 벤 카터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는 선임인 루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마커스는 걸음을 멈추고 대답했다. 차가 고장 나서요. 오크헤이븐 시내까지 걸어가던 중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정중했다. 하지만 루커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거만하다고 느낀 듯했다. 차가 고장, 나이봐, 벤, 저기 가서 저 친구 차 좀 확인해봐. 카터가 차에서 내려 마커스의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루커는 차에 앉은 채로 탐조등 불빛을 마커스의 얼굴에 비추며 신문하듯 물었다. 신분증 좀 볼까? 마커스는 배낭을 내려놓고 지갑에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건넸다. 루커는 면허증 사진과 마커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마커스 쏜 이름 한번 거창하군. 이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무슨 일로 왔지? 일자리라도 찾으러 왔나? 그의 말투에는 흑인 남성을 향한 뿌리 깊은 편견이 묻어 있었다. 개인적인 일로 왔습니다. 마커스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때 카터가 돌아와 보고했다. 경사님, 정말로 차가 퍼졌습니다.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 루커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무정이를 들고 마커스의 신원을 조회했다. 몇 분 뒤 무정이에서 응답이 돌아왔다. 깨끗했다. 전과 기록 없음. 수배 이력 없음. 루커는 오히려 더 심기가 불편해진 듯했다. 그는 범죄자에게는 익숙했지만 자신 앞에서 당당한 흑인에게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의 질서정연한 세상에 들어온 이물질 같았다. 이봐, 마커스, 우리 오크헤이븐은 조용한 동네야. 당신 같은 외지인이 밤에 어슬렁거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닌가.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고장 났을 뿐입니다. 시내까지 태워다 주실 수 없다면 그냥 가던 길 가겠습니다. 마커스의 목소리에 약간의 냉기가 서렸다. 바로 그 순간 루커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마커스의 침착함을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 자식이 지금 경찰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루커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그의 손이 허리춤의 권총 손잡이 위로 올라갔다. 좋아. 그럼 법대로 하지. 불심 검문에 협조 못하겠다는 거냐? 차에 손 올려. 마커스는 어이가 없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몸을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루커가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이 시간에 이 길 위에서 어슬렁거리는 흑인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한 이유야. 넌 체포됐어. 공무집행 방해죄다. 그것은 시작 신호였다. 루커가 그에게 달려들었고 망설이던 카터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랐다. 마커스는 단련된 사람이었지만 2명의 경찰을 상대로 특히 그들을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저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는 결국 제압당했다.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를 보며 루커의 얼굴에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봐, 벤, 트렁크에서 밧줄 좀 가져와. 내 밧줄은 왜요? 경사님 카터가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친구가 걷는 걸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오크헤이븐 스타일로 특별히 에스코트 해주려고. 카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경사님, 안 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러면 우리 둘 다. 닥쳐. 신참 루커가 으르렁거렸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고 싶으면 보고 배우기나 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동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식이야. 루커는 카터를 위협해 트렁크에서 견인용 밧줄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는 마커스의 수갑찬 손목에 그 굵은 밧줄을 묶었다. 다른 한쪽 끝은 경찰차의 뒷범퍼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마커스는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공포나 분노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지독할 정도로 차가운 얼음 같은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두 경관의 얼굴과 이름, 그들의 목소리, 이 순간의 습한 공기 냄새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뇌리에 각인하고 있었다. 루커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그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바닥에 쓰러진 마커스를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자, 그럼 오크헤이븐 관광을 시작해볼까? 부르릉. 경찰차의 엔진이 굉음을 냈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마커스는 자신을 쳐다보는 카터의 겁에 질린 눈과 루커의 잔인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몸이 거친 자갈밭 위로 끌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살같이 찢어지고 뼈가 긁히는 고통이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 육체적 고통보다 더 선명한 것은 그의 영혼에 새겨진 맹세였다. 이 밤을, 이 고통을, 그리고 이 얼굴들을 그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경찰차는 도시 외곽의 쓰레기 매립지 근처 축축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공터에 이르러서야 굉음과 함께 멈춰 섰다. 데일 루커는 채서 내려 밧줄을 풀고는 아직 숨을 몰아쉬고 있는 마커스 손의 몸을 군홧발로 툭 찼다. 오크헤이븐에 온 걸 환영한다. 이 개자식아. 그는 바닥에 침을 뱉고는 채 올라탔다. 조수석에 앉은 벤 카터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차마 마커스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다. 루커는 그런 카터를 경멸적으로 쳐다보며 말했다. 계집애처럼 떨기는 그냥 쓰레기 청소 좀 한 거야. 가자.
경찰차는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커스는 땅바닥에 엎드린 채 멀어져가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이내 주변은 다시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주변 늪지에서 울어대는 정체 모를 벌레 소리뿐이었다. 썩은 흙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다. 등과 팔, 다리에서 느껴지는 살같이 벗겨지고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태우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패닉에 빠지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적진에 고립된 군인처럼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천천히 몸을 움직여 스스로를 진단했다. 늑골, 이상무, 팔다리 골절, 없음, 손목인대, 약간의 손상, 두부, 타박상과 출혈, 등과 팔 전체, 심각한 찰과상 및 열상, 다행히 부러진 뼈는 없는 듯 했다. 그것이 불행 중 천만다행이었다. 그는 자신의 찢어진 티셔츠를 더 찢어 임시방편으로 출혈이 가장 심한 부위를 묶어 지혈했다. 그는 고통으로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웅덩이 물을 이용해 상처에 박힌 흙과 자갈들을 씻어냈다. 감염의 위험을 알았지만 지금은 과다출혈을 막는 것이 우선이었다. 모든 행동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체계적이고 침착했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는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자신의 안전가옥, 시내 반대편에 예약해둔 허름한 모텔로 가야 했다. 대로로 나설 수는 없었다. 피투성이의 흑인 남자가 한밤중에 길을 걷는다면 다른 경찰에게 발견되거나 혹은 또 다른 위험에 처할 것이 뻔했다. 그는 숲과 어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절뚝거리며 어둠 속의 그림자들을 따라 움직였다. 나뭇가지에 상처가 쓸릴 때마다 이가 갈릴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과 다리의 상처에서 진물이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몇 시간이 지났을까? 그는 마침내 목적지인 선셋 모텔의 희미한 넌사인 불빛을 발견했다.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텔의 뒷문으로 숨어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이 예약해둔 107호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를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긴장감이 탁 풀리면서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몸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한참을 바닥에 누워있던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괴물이 서 있었다. 얼굴은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이마와 광대뼈는 시퍼렇게 멍들어 부어 있었다. 찢어진 셔츠 아래로 드러난 등은 마치 밭을 갈아놓은 것처럼 붉은 상처와 핏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증거였다. 그는 샤워기 아래에서 상처 위로 물이 쏟아질 때마다 비명을 삼키며 몸을 씻었다. 그리고 배낭에 넣어두었던 비상구급 상자를 꺼내 스스로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의 눈빛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다. 육체적인 응급처치가 끝나자 비로소 정신적인 현실이 그를 덮쳤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욱신거리는 온몸의 통증이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그는 자신의 선택지를 생각했다. 단 한 통의 전화, FBI 본부에 있는 자신의 옛 동료에게, 혹은 주 검찰총장에게, 아니면 주지사에게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연방정부의 막강한 힘이 이 작은 도시 오크헤이븐을 덮칠 것이다. 특별 수사팀이 꾸려지고 데일 루커와 벤 카터는 즉시 체포되어 기소될 터였다. 정의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외부로부터 집행될 것이다. 그것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방식의 정의는 그가 이곳에 온 이유가 아니었다. 루커와 카터 두 명의 경찰을 해고하고 감옥에 보내는 것. 그것은 썩은 사과 두 개를 골라내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을 괴물로 만든 이 토양 자체를, 이 부패한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한다. 외부의 힘에 의한 처벌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반감만 살 뿐이다. 그들은 외부인에게 희생당한 순교자가 될 것이고 제2, 제3의 루커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들은 그에게 완벽한 위장을 선물했다. 피해자라는 위장. 그들은 그에게 자신이 치료해야 할 이 도시의 질병이 얼마나 깊고 추악한지를 맨몸으로 체험하게 해주었다. 아니, 그는 속으로 읊조렸다.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방식으로 기계를 고치려면 그 안에 유령이 되어야 한다. 그는 경찰서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채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어 돌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복수는 빠르고 화끈한 불꽃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차갑고 조용하며 체계적인 해체가 될 것이다. 그는 그들의 세상을, 그들의 권력을, 그들의 자부심을 안에서부터 한 조각씩 천천히 무너뜨릴 것이다. 마커스는 다시 욕실 거울 앞으로 갔다. 그는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얼굴에서 피해자를 보지 않았다. 그는 포식자를 보았다. 그의 눈은 차갑고 맑았으며 오직 하나의 목표에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었다. 육체의 고통은 이제 복수를 위한 연료가 되었다. 겪었던 수모는 이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찾았다. 유령은 이제 기계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오크헤이븐 시청 강당, 도시의 유지들과 언론, 그리고 전 경찰관들이 새로운 경찰서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강당 안은 기대와 약간의 경계심이 뒤섞인 미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오크헤이븐 경찰국은 오랫동안 외부의 간섭을 거부해온 폐쇄적인 조직이었다. FBI 출신의 낙하산 서장이 온다는 소식에 대부분의 고참 경관들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느긋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데일 루커 경사였다. 그는 말끔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고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연신 껄껄거렸다. 며칠 전 7밀 넓은 국도에서 있었던 일은 그에게 이미 잊힌 사소한 해프닝에 불과했다. 그는 새로 부임할 서장에 대해 이렇게 떠들고 있었다. 워싱턴에서 책상이나 지키던 샌님이 뭘 알겠어. 아마 6개월도 못 버티고 울면서 돌아갈걸. 하지만 그의 옆자리에 앉은 벤 카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그날 밤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밧줄에 묶인 채 끌려가던 흑인 남자의 그 고요하고 차가운 눈빛이 밤마다 그의 잠을 방해했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루커가 두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모든 일이 조용히 묻히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시장의 지루한 연설이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경찰서장을 소개하는 순간이 왔다. 오크헤이븐의 법과 질서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인물입니다. 화려한 군 경력과 FBI에서의 뛰어난 공로를 자랑하는 우리의 새로운 리더 마커스 쏜 신임 경찰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안에 의례적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무대 옆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마커스 쏜.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남색의 경찰서장 정복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고 그의 자세는 곧게 편 막대기처럼 꼿꼿했다. 그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와 절제된 힘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권력 그 자체처럼 보였다. 박수를 치던 루커는 무대 위 남자를 무심코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박수 소리가, 웃음기가, 얼굴의 모든 표정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카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무대 위의 남자, 그들의 새로운 경찰서장. 그는 며칠 전 자신들이 짐승처럼 다루었던 바로 그 흑인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상처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높은 광대뼈 위에는 컨실러로도 다 가려지지 않은 옅은 베인 상처가, 관자놀이 근처에는 옅은 멍 자국이 조명 아래서 희미하게 빛났다. 그가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조절하기 위해 손을 들었을 때 잘 다려진 셔츠 소매가 살짝 밀려 올라가며 밧줄에 쓸려 붉게 상처가 난 손목의 피부가 언뜻 드러났다. 루커의 혈액이 차갑게 식었다.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뇌가 정보를 거부했다. 아니야. 불가능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 눈빛,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자신들을 쏘아보던 그 지독하게 차갑고 고요했던 눈빛, 바로 저 눈빛이었다. 그는 옆을 돌아보았다. 카터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금방이라도 구토할 것처럼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카터의 눈에도 루커 자신의 눈에 비친 것과 똑같은 생지옥을 마주한 자의 공포가 담겨 있었다. 자신들이 죽기 직전까지 몰아붙이고 모욕했던 남자가 이제 그들의 경력과 자유, 어쩌면 목숨까지도 쥔 주인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마커스는 연단에 서서 강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는 듯했다. 그러다 앞줄에 앉은 루커와 카터의 얼굴 위에서 아주 짧은 순간, 찰나보다도 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다. 그 시선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얼음물에 던져진 듯한 한기를 느꼈다. 그는 알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마커스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낮고 깊게 울려 퍼졌다. 시장님과 오크헤이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형식적인 감사 인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저는 이곳 오크헤이븐 경찰국의 경찰서장으로서 3가지 원칙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봉사, 정직, 그리고 책임입니다. 그는 책임 어카운터빌리티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아주 미묘하게 힘을 주었다. 이곳의 모든 경찰관들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연계로운 직업인으로서 최고의 존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법을 집행하는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경찰관들이 앉아있는 쪽을 향했다. 저의 사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동료의 위법 행위나 부조리를
보복에 두려움 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용기 있는 경찰관들에게는 더욱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루커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말은 명백히 자신과 카터를 향한 메시지였다. 그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속셈이었다. 저는 조만간 우리 경찰국의 모든 업무 절차와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단 하나의 성역도 없을 것입니다. 오크헤이븐의 낡은 관행은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이제 투명성의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연설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에 저항하는 분들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과 눈을 맞추었다. 제가 아주 철저한 행정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의 모든 말은 완벽하게 포장된 협박이었다. 그는 그날 밤의 사건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모든 문장은 루커와 카터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단순한 신임 서장이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부임한 심판관이었다.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이내 어색하고 불확실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마커스는 연단에서 내려왔다. 그는 앞줄에 앉은 경찰 간부들과 악수를 나누기 위해 걸어갔다. 그리고 루커의 바로 앞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는 루커와 눈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한번 까딱했다. 그의 입계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은 차갑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루커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다. 사냥감이었다. 유령은 기계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 전체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마커스 손이 오크헤이븐 경찰서에 첫 출근하는 날 아침. 경찰서 내부의 공기는 팽팽한 기대와 의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관들은 복도에 삼삼오오 모여 FBI에서 온 이 새로운 흑인 서장에 대해 수군거렸다. 데일 루커의 패거리에 속한 고참 경관들의 눈에는 경멸과 불신이 가득했고, 부패한 시스템에 신물이 난 소수의 젊은 경찰관들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그를 지켜보았다. 마커스는 그 모든 시선을 온몸으로 느끼며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가장 먼저 경찰서의 모든 부서장들을 소집해 첫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은 오크헤이븐 경찰국의 실세들이었다. 그는 말을 아끼고 주로 듣는 쪽을 택했다. 각 부서장들의 보고를 들으며 그는 그들의 말투, 표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미묘한 눈빛 교환을 통해 이 조직의 권력 구조와 내부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한 여성에게 머물렀다. 이사벨라 이지, 플로레스 부서장, 히스패닉계 여성이자 이 남성 중심적인 조직에서 보기 드문 고위직이었다. 그녀의 보고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했고, 그녀의 눈빛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좌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동시에 읽혔다. 마커스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녀가 이 썩어빠진 곳에서 자신의 첫 번째 동맹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마커스는 자신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칼날은 당연하게도 데일 루커를 향했다. 루커 경사,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루커는 거만한 표정으로 서장실로 들어섰다. 그는 마커스가 자신을 불러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혹은 그날 밤의 일에 대해 떠보리라 예상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변명거리를 모두 준비해둔 상태였다. 하지만 마커스의 접근 방식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루커 경사, 마커스가 자신의 책상에 앉은 채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다. 그날 밤의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자네와의 복무 기록을 검토해봤네. 25년 경력. 훌륭하더군. 하지만 우리 경찰국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해. 특히 주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본적인 순찰 업무의 질을 높일 경험 많은 인력이 절실하지. 그는 서류 한 장을 루커 앞으로 밀었다. 오늘부로 자네를 제3지구대 야간 근무조 책임자로 발령하네. 제3지구대. 그곳은 오크헤이븐에서 가장 한적하고 사건도 없는, 은퇴를 앞둔 경찰관들이나 가는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강력계의 왕으로 군림하며 도시의 어두운 비즈니스를 주무르던 루커에게 그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루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서장님, 이건 모욕입니다. 제가 이 경찰서 최고의 형사라는 걸 모르십니까? 알고 있네. 마커스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루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운 호수 같아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최고의 형사라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책임지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도 잘 알겠지. 이건 토론이 아니야. 루커 경사. 명령일세. 그는 서류를 툭툭 건드렸다. 새로운 보직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지금 당장 당신의 배지를 반납하게. 선택은 자네 몫이야. 루커는 이를 갈았다. 여기서 그만두면 지난 25년간 쌓아온 그의 연금과 권력이 모두 사라진다. 그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그는 그 인사명령서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마커스의 첫 번째 칼날은 정확하게 그의 목에 박혔다. 다음으로 불려온 것은 벤 카터였다. 그는 서장실로 들어서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해고되거나 혹은 체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커스는 카터를 대하는 태도는 루커와는 달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 대신 차가운 시험의 의도가 담겨 있었다. 카터, 순경, 자네는 아직 젊어. 앞으로 갈 길이 멀지. 나는 자네가 이 경찰국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대표하는 사람 밑에서 배우길 바라네. 마커스는 새로운 파트너 배정 서류를 그에게 건넸다. 오늘부로 자네는 이사벨라 플로레스, 부서장 직속으로 배정되었네. 부서장님과 함께 새로운 주민 소통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게 될 거야. 우리 경찰서 최고의 엘리트 중 한 분이니 모든 것을 배우도록 하게. 카터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는 자신을 루커라는 독사로부터 떼어내 가장 강직하다고 알려진 플로레스 부서장에게 붙여놓은 이 조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해고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마커스의 눈빛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사무실을 나왔다. 마지막 칼날은 경찰서 전체를 향했다. 마커스는 그날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오크헤이븐 경찰국에 대한 전면적인 외부 독립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성역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카메라 앞에서 울려 퍼졌다. 특히 증거물 보관실의 운영 실태와 경찰의 자산 몰수 프로그램 집행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모든 절차는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 발표는 경찰서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증거물 보관실과 자산 몰수 프로그램, 그 두 곳은 바로 데일 루커와
그의 패거리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챙겨온 핵심적인 자금줄이었다. 마커스는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그들의 부패 생태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었다. 그날 밤 데일 루커는 먼지 쌓인 제3지구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때는 도시의 범죄자들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주취자의 행패나 처리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감사 소식에 겁을 먹은 그의 동료들이었다. 루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처음으로 마커스 손이라는 남자에 대해 생각했다. 이 자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었다. 그는 고도로 훈련된 지능적이고 무자비한 사냥꾼이었다. 자신을 한직으로 내쫓고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카터를 떼어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돈줄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루커의 얼굴에서 굴욕감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평생을 오크헤이븐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은 포식자였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없었다. 전쟁을 원한다 이거지. 루커가 혼잣말을 읊조렸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좋아. 그럼 전쟁을 해주지. 마커스 손의 칼날이 데일 루커의 목을 겨누자 루커 역시 자신의 송곳니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일선에서 물러난 늙은 개가 아니었다. 그는 오크헤이븐이라는 거대한 거미집의 중심에 앉아 모든 줄을 조종하는 교활한 독거미였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제3지구대의 낡은 사무실을 비밀 아지트로 삼았다. 밤이 되면 그의 충실한 부하들인 부패한 경관들과 이 도시의 시장인 존슨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 검둥이 놈이 작정하고 우리를 조여오고 있어. 루커가 시가 연기를 뿜으며 말했다. 증거물 보관실과 자산 몰수 프로그램 감사는 명백히 우리를 겨냥한 거야. 존슨 시장이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데일, 이대로 가다간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놈이 자네와 나의 관계를 알아내기라도 하면. 진정해. 존슨, 루커가 그를 제지했다. 그놈은 외부인이야.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그놈을 내쫓는 건 시간 문제야. 그들은 두 가지 전략을 세웠다. 첫째, 내부에서의 방해 공작. 루커의 지시를 받은 경관들은 감사팀을 교묘하게 방해하기 시작했다. 중요한 서류들은 분실되었고 컴퓨터 기록은 알 수 없는 오류로 삭제되었다. 감사팀의 활동은 거대한 관료주의의 늪에 빠져 좀처럼 진척되지 못했다. 둘째, 정치적 압박. 존슨 시장은 자신이 통제하는 지역 언론을 이용해 마커스 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외부인이 도시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 불필요한 감사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선적인 서장이라는 기사들이 연일 신문에 실렸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마커스 손은 그들의 이런 움직임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식적인 조사가 방해받을 것을 알았기에 자신만의 장부 외 수사를 시작했다. 그의 유일한 동맹은 이사벨라 플로레스 부서장이었다. 그는 플로레스에게 자신이 당한 폭행의 전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루커와 존슨 시장이 이끄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공유했다. 그의 비범한 통찰력과 결단력에 감명받은 플로레스는 그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어주기로 맹세했다. 마커스는 자신의 FBI 시절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는 루커의 지난 25년간의 재산 변동 내역과 금융거래 기록을 비밀리에 입수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거대한 악취가 나는 돈의 흐름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경찰 경사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동산들, 차명으로 된 계좌들,
그리고 도시의 마약 유통업자와의 의심스러운 거래 흔적들. 그는 루커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의 지도를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플로레스 부서장은 두 가지 임무를 맡았다. 하나는 감사팀을 방해하는 세력들로부터 감사팀을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벤 카터를 다루는 것이었다. 카터는 루커의 거미줄에 걸린 겁먹은 나비와도 같았다. 그는 플로레스와 새로운 파트너가 된 이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한쪽에서는 루커의 협박과 감시가, 다른 한쪽에서는 플로레스의 올곧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옥죄었다. 플로레스는 그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진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 그들은 함께 가정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길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었다. 카터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이 경찰이 되기로 처음 마음먹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루커와 함께 저질렀던 더러운 일들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어느 날 순찰을 마친 차 안에서 플로레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벤, 그녀가 말했다. 너는 좋은 아이야. 그들하고는 달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거미줄은 결국 너를 함께 삼켜버릴 거라는 걸. 카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루커는 널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모든 게 잘못되면 그는 가장 먼저 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옳은 일을 해. 내가 널 지켜주겠어. 그녀의 말은 협박이 아닌 진심 어린 손길이었다. 카터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루커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한편 마커스의 수사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몇 년 전 대규모 마약 단속 작전에서 압수되었던 막대한 양의 코카인이 증거물 보관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루커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호화로운 보트를 구입했다. 마커스는 그 두 사건을 연결할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루커 역시 방역을 강화했다. 존슨 시장은 시의회를 소집해 경찰서장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마커스는 부패 혐의로 시의회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서서히 공중전으로 번지고 있었다. 한쪽은 어둠 속에서 진실을 파헤치고 다른 한쪽은 빛의 세계에서 여론을 조작했다. 그날 밤 카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루커였다. 벤. 루커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했다. 요즘 플로레스 그년이랑 아주 붙어 다닌다면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나 보지. 아닙니다. 경사님, 그냥 업무 지시 때문에. 잊지 마. 꼬마야. 루커가 그의 말을 잘랐다. 누가 내 친구고 누가 적인지, 그리고 쥐새끼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기억해둬. 전화가 끊겼다. 카터는 공포에 질려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는 어두운 방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비겁자, 괴물의 하수인.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이대로 침묵하며 루커의 악행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말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하나의 이름 위에서 멈췄다. 이자벨라 플로레스 부서장. 그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망설였다. 그의 인생을, 그리고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결정의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그의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벤카테오의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몇 초간 머물렀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몇 초였다. 한쪽에는 데일 루커라는 괴물의 협박과 지난 몇 년간의 비겁한 복종이, 다른 한쪽에는 이사벨라 플로레스의 단호한 눈빛과 마지막 남은 양심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는 마침내 버튼을 눌렀다. 늦은 밤, 플로레스 부서장의 아파트. 그녀는 잠든 지 얼마 되지 않아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다. 발신인은 벤 카터였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으로 조여왔다. 카터, 순경 부서장님, 저입니다. 수화기 넘어 카터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떨리고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플로레스는 그의 목소리에서 결심의 무게를 느꼈다. 알겠다. 1시간 뒤에 시 외곽 24시간 다이너에서 보자. 혼자 와. 1시간 뒤 기름 냄새와 커피 향이 섞인 낡은 다이너. 카터는 구석자리에 앉아 신경질적으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플로레스가 그의 맞은편에 앉자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움찔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망설였다. 그리고 마침내 댐이 터지듯 터져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지난 몇 년간 루커의 지시 아래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죄책감과 공포로 뒤범벅된 채 쏟아져 나왔다. 증거물 조작, 압수품 횡령, 무고한 시민에 대한 협박, 그리고 7, 8번 국도의 그날 밤 저희가 그를 채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카터는 흐느끼며 말했다. 루커 경사님이 그를 본보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무서워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를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를 경멸하고 있었어요. 플로레스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에는 카터에 대한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그의 동의를 얻어 모든 증언을 기록했다. 이것은 루커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제라도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해줘서 고맙다. 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해. 루커의 입에서 직접 나온 자백이 필요해. 다음 날 플로레스는 카터를 데리고 마커스 손이 머물고 있는 모텔로 갔다. 낡은 모텔 방 안. 마커스와 카터는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마주했다. 카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마커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서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커스는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없었다. 하지만 증오도 없었다.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이성만이 존재했다. 자네의 사과는 내게 아무 의미 없어. 카터 순경, 마커스가 말했다. 하지만 자네의 증언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지. 더 큰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었나. 그는 카터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이대로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씻을 기회를 잡을 것인가? 네? 카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마커스와 플로레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 된 카터는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루커는 의심이 많고 교활한 짐승이었다. 그를 잡으려면 그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이용해 허를 찔러야 했다. 미끼는 감사팀이 곧 찾아낼 사라진 코카인이었다. 카터는 루커에게 겁에 질린 척 접근하기로 했다. 감사팀이 자신을 신문하기 시작했고 증거물 기록 장부를 조작한 것이
곧 들통나게 생겼다고. 그는 루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사라진 코카인을 판 돈의 일부를 몫으로 달라고 요구할 터였다. 만날 장소는 루커가 자주 이용하는 도시 외곽에 버려진 제재소였다. 마커스와 플로레스는 그곳에 미리 최첨단 도청 장비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결전의 밤, 카터는 가슴에 소형 녹음기를 단 채 약속 장소인 제재소로 향했다. 마커스와 플로레스는 근처에 주차된 바엔 안에서 헤드셋을 낀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경사님 카터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루커에게 달려가며 연습한 대로 겁에 질린 연기를 했다. 이제 우린 다 끝났어요. 감사팀 놈들이 거의 다 알아냈다고요. 루커는 처음에는 카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범죄가 탄로날 위기에 처했다는 말에, 그리고 돈 문제에 눈이 먼 카터의 탐욕스러운 모습에 그는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는 카터가 여전히 자신의 충실한 개라고 믿었다. 진정해, 꼬마야. 루커가 카터의 어깨를 거칠게 두드리며 말했다. 다 방법이 있어. 이 바닥에서 25년을 굴렀어. 이 정도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카터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신임 서장은 달라요. 그는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771번 국도에서 우리가 했던 짓을 그가 알게 되면. 루커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다. 그 검둥이 새끼 말인가, 그의 입에서 드디어 마커스가 기다리던 말이 나왔다. 그놈에 대해선 걱정하지 마. 내가 전에 그런 놈들을 어떻게 다뤘는지 몰라서. 그래, 771번 국도에서 했던 것처럼. 오크헤이븐 스타일로 환대해주면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어. 그는 의기양양하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시장이 어떻게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는지, 증거물 보관실에서 빼돌린 마약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그 신임 서장놈도 계속 까불면 예전에 질문이 너무 많았던 몇몇 놈들처럼 늪지대에서 악어 밥이 되는 수밖에 없지.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완벽한 자백이었다. 펜 안에서. 마커스는 헤드셋을 통해 루커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플로레스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마침내 괴물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데 성공했다. 제재소에서 루커는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의기양양해져 있었다. 그는 카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꼬마야. 우린 한 배를 탔어. 자, 이제 우리의 작은 문제. 마커스 쏜 서장님을 어떻게 처리할지나 의논해 볼까. 그 순간 벤 안에 있던 마커스가 무정의의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모든 팀 위치로. 내 신호에 맞춰 진입한다. 거미줄의 중심에 있던 독거미는 자신이 이미 더 큰 그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마지막 만찬을 꿈꾸고 있었다. 진입하라. 마커스 손의 나지막한 명령이 무정의를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어둠에 잠겨있던 버려진 제재소 주변이 지옥으로 변했다. 수십 명의 주 경찰 특수기동대 스와트 대원들이 일제히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다. 섬광탄이 터지고 최루탄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꼼짝 마. 손머리 위로 올려. 데일 루커는 자신의 왕국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의기양양했던 얼굴은 경악과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허리춤의 권총을 뽑으려 했지만 그보다 빠르게 날아온 전술팀의 총구가 그의 이마를 겨누었다. 그의 저항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났다. 그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제압당했을 때 마커스와 플로레스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루커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마커스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오직 차갑고 무거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눈빛이었다. 끝났어. 루커. 마커스의 그 한마디가 그의 제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다. 루커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의 자백과 마커스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그날 밤 오크헤이븐시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주 경찰과 FBI가 투입되었다. 존슨 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고, 루커의 패거리에 속했던 부패 경관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 수갑을 차야 했다. 그들과 결탁했던 지역 마약 조직 역시 하룻밤 사이에 일망타진되었다. 오크헤이븐은 발칵 뒤집혔다. 시민들이 믿고 의지했던 경찰 조직과 시행정의 심장부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집단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지역 언론은 연일 이 충격적인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오크헤이븐을 수십 년간 지배해왔던 거미줄은 그렇게 단 하룻밤 만에 찢겨나갔다. 몇 달 후, 오크헤이븐은 길고 힘든 재건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루커와 존슨 시장을 비롯한 범죄자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경찰 조직은 부패의 뿌리가 잘려나간 채 휘청거리고 있었다.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했다. 마커스 소는 이 폐허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 아닌 도시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강당에 서 있었다. 그가 직접 주최한 주민과의 대화 시간이었다. 강당 안은 불신과 분노,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흑인과 백인 주민들은 서로 다른 구역에 앉아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마커스는 깔끔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위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준비된 연설문 없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오크헤이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하고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불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하기 위해 섰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이 도시에 얼마나 깊은 부패의 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인정했다. 저는 이 도시의 경찰서장으로서 과거의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경찰의 모든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감시위원회를 설립하며 인종과 배경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새로운 경찰관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저는 여러분께 복종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도시를 다시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드는 이 길고 힘든 여정에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한 흑인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체념과 불신이 담겨 있었다. 서장 양반, 당신의 말은 그럴듯하오. 하지만 당신도 결국 또 다른 권력자일 뿐이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소? 마커스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저를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머님, 대신 저의 행동을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장 먼저 꾸짖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신뢰를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겠습니다. 그의 진솔한 대답에 강당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아주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강당의 맨 뒷줄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있었다. 벤 카터였다. 그는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아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찰 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 도시의 한 평범한 시민으로서 자신이 망가뜨렸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시작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긴 참회의 길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것이다. 마커스는 강당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남아서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어둠 속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건설하는 건축가였다. 그가 한 주민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는 모습 위로 커뮤니티 센터의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할 터였다. 하지만 오크헤이븐의 속죄의 길, 구원의 길 위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내리고 있었다.